자, 우리 학생들 이제 2교시 시작을 할 텐데,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좀 집중이 이제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수업만, 내용만 쭉 나가다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들어야 돼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기는 한데,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 아무래도 또 이제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훨씬 더 또 양질의 그 이론을 이제 숙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해볼까요?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때 명세서 작성 요령에서 포함되어 있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청구액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본인 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액은 들어가되 총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그 공단에다가 이제 요구하는 이런 금액을 이제 청구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차상위 대상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요양급여 총액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에다가 또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훈 국비 환자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보훈 청구액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보훈 위탁 진료 요양기관에서 그 보훈 국비 환자 진료분인 이런 경우 이제 진료비 총액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청구액, 그 다음에 보훈 일부 부담금 및 이제 그 100대 100 본인 부담금 총액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훈 청구액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보험하고 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를 하는 것을 이제 명칭을 보훈 청구액이다. 그래서 이제 보훈 국비 환자 이런 분에 대한 거는 따로 이제 그 서식에 맞춰서 청구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접수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신안 접수를 할 때 이 환자분이 보훈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보훈 대상자다 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훈 대상자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다가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긴급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그래서 이제 국가 재난 기금 해가지고 이제 주는 이런 거 말고 각각 해가지고 의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도가 얼만큼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비용을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인데 100대 100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100대 100 보험 본인 부담금을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총액에서 어떤 거는 지원금이고 어떤 거는 100대 100이고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얘는 뭐 끝수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뭐 10원 미만을 절사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원 미만을 절사하거나 아니면 445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할 때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청구서라든지 명세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글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학 용어라든지 특수한 용어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을 쓰기도 하고요. 한반 같은 경우는 한문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그 증 번호 있잖아요. 예, 뭐 건강보험증 번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증 번호를 꼭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OCS에서는 그 주민번호만 정확하게 이제 그 코딩을 하면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갖고 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정보 같은 거 이제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건강보험증하고 주민등록상 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이제 착오가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등록을 할 때, 최초 등록을 할 때 주민번호하고 다른 그 번호가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주민등록상 번호하고 건강보험증하고 주민번호가 틀리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때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번호로 기재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공단에서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주민번호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정 대학 기재란에다가 이 환자는 건강보험증하고 주민등록상 번호가 요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름. 수집자 이름을 또 그러니까 제가 본 환자분 중에 하씨인데 허씨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기재가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그냥 그 확인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청구가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건강보험증에 이제 등록이 안 된, 등재가 안 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모,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이름, 그 다음에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 그러니까 쌍둥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긴말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하고 아이를 같이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아 같은 경우는 3, 여아 같은 경우는 4 이렇게 꼭 기재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병명 은 이제 KCD에 맞게끔, 그리고 상병 분류 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단부터 시작을 해갖고 7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기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3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뭐 필요하면 이제 뭐 개방성이냐 폐쇄성이냐 뭐 이런 것들 필요하면 이제 6단위 7단위까지도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병명과 함께 이제 그 부위까지도 같이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식증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식증 하면 어떤 치아의 우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부위를 상병명과 함께 기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내역 기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해 외인이라든지, 그래서 상해 외인 같은 경우는 그 KCD에 따라서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 기운 중 영문 첫째 자리, 그래서 이제 W, 뭐 V, X, Y 요것만 이제 그 상해 외인에 이제 코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분업 예외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분업 예외가 있다. 그래서 원내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코드의 번호가 있거든요. 네, 코드 번호를 거기에다가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과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그 진료 과목 쭉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이제 진료 과목, 그리고 이제 그 병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 과목, 실제로 진료받은 진료 과목을 정확하게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한 환자가 진료 과목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 진료 과목 2개를 다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과에서 받은 진료,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주진단, 부진단, 그 다음에 처치 내역,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른 과, 뭐 정형외과다 그러면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똑같이 각각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결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세서가 청구서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명세서 상에 최종 진료일의 환자 상태를 같이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장기 입원이다, 아니면은 이제 그 최종 진료일 당시 입원 중이거나, 아니면 외래 같은 경우는 계속 내원 예정이다 그러면 계속 1번이라고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송을 했다 그러면은 2번, 그 다음에 회송을 했다 그러면 3번,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4번.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상태에서 그 전까지 진료한 걸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번은 이 환자가 이제 퇴원을, 그러니까 입원한 상태에서 퇴원을 했거나 외래로 팔로업 하시던 분이 이제 종결이 된 상태면 9번이다 라고 해서 이 진료 결과도 마찬가지로 명세서 상에다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8장 진료비 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9장 진료비 심사 청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진료비 심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심사 지급된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완 신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을 안 하면 이제 뭐 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이제 재심 청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료비를 이제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심사 청구를 하는데 왜 심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심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의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심사는 왜 하느냐.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 그래서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 그 원칙은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보편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요양급여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정, 타당, 객관적으로 심사를 함을 이제 왜 심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과다 비용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나라 이제 행위별 수가제이다 보니까 이제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당 지급. 그래서 적절하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적절하게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해야지, 아니면은 그냥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들도 이제 부당하게 진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자원의 과소 이용이라든지 부적절한 그 이용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이제 QA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정 진료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심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 기능.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어느 정도의 조절을 통해서 이제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너무 오용되지 않도록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제 국민들한테 의학적으로 이제 너무 예를 들어서 뭐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뭐 더 크게 막 이렇게 사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역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 보호 기능도 이제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심사의 법적 기준,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건강보험법에 의하겠죠. 그래서 의료 비용의 청구와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사기관이 심평원이잖아요. 그래서 심평원의 업무는 어떻게 딱 규정되어 있다. 그거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라 라고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이나 방법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매뉴얼을 딱 정해 놔야지 이제 적절하게 기준을 이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양급여 행위라든지 상대가치 점수라든지 산정 지침 이런 것들은 우리 알다시피 이제 매년 해가지고 합의를 의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매겨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가 같은 경우 진료 특정 재료대 같은 경우는 실구입가에 의해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상시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권 해석이라든지 행정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심사를 해라라고 해서 심사 기준에 대한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진료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타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마련을 해놔서 이제 매뉴얼대로 이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평원에서 심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도 심사 청구하기 전에 심사를 하죠. 그래서 재원심사. 이제 환자가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적절하게 상병명에 맞는 이제 처치라든지 약이 들어가고 있는지 재원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환자분들을 맞춰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퇴원 기간이 적절한지 빠진 뭐 이런 코딩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퇴원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원 후에 사후 심사가 있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청구하기 전에 이제 하는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사를 해서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했다. 그러면은 심평원에서는 요렇게 네 가지 심사를 하는데, 지표 심사. 이게 이제 이렇게 갈수록 병원은 쉽다. 그래서 이제 지표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 경향이 양호하다. 그래서 이제 전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청구 명세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별 청구 심사 내역을 생략을 하고 그냥 이제 바로 심사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지표 심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전에 이 해당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하고 우리 병원하고 비슷한 이제 거의 유사한 병원들의 심사한 것들에서 이제 뭐 그 기준이 뭐 금액이 뭐 초과하지 않거나 평균에서 너무 많은 뭐 이렇게 청구비를 이렇게 하거나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평균에서 하위로 해가지고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표 심사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밀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별로 요양급여 명세서 건별로 해가지고 그 진료 내용이 적절한지 그 QA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밀 심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건별로 이제 자세하게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또 안 좋아지면 이제 전문 심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전문 심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현지 조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진료 과목별로 심사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이제 이 해당 과목별로 해가지고 이제 급여 비용이 적절한지 직접 심사하게 되는 이런 이제 전문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지표 심사에서 이제 끝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달 이렇게 청구를 할 때 적정성 있는지, 평균 금액에서 상한에서 이제 그 보더라인에 이제 그 이하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심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료 과목별이라든지 전문 분야별로 해가지고 해당 그 현직 의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료과별로 이제 몇 개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사 청구한 이제 그 심사 청구 내역이 적절한지를 이제 그 심사에 참여를 하는 이런 방법을 동료 심사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정밀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 자꾸 이제 뭐 누락되는 게 많고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고액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전문 심사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 그 다음에 접수. 그래서 이제 청구서하고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하겠죠, 그죠?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심사가 이제 심평원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심평원에서 이제 그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필수 사항 꼭 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자의 주민번호가 뭐 잘못됐다던가, 아니면은 필수 사항으로 이제 건강보험의 증 번호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던가, 누락하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잘못 기재를 했다라고 하면 심사 자체가 이제 안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심평원에서는 그 사유를, 그래서 주민번호 이제 뭐 오류라던가 증번호 뭐 부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유를 명기를 해가지고 반려를 아예 안 되니까, 심사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반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가 빠졌으니까 그거를 이제 수정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뭐 착오가 된 것들 수정해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치료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목록표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DI 같은 경우는 이제 15일 이내, DRG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의 심사 기간이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보완 자료 요청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예 반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완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심평원에서는 이제 요양기관으로부터 심사 청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출받은 자료 우리가 이제 명세서라든지 청구서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심사하기가 어렵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그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진료 기록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료 계산 그 진료비 계산서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그래서 이제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재료를 조금 보내주십시오라고 보완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보완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심평원 같은 경우는 심의 기간을 정해서 요청을,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자료를 조금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빨리 이제 보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완 청구를 하든 아니면 이제 보완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에서 이런 자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뭐 기간을 놓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준비가 다 안 됐거나 이렇게 했고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7일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2번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뭐 진료 기록부라든지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출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이런 것들은 심사 처리 그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이제 15일 안에 심사를 해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보완 자료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1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날은 이제 그 심사 처리 소용되는 기간에다가 이제 집어넣지 않겠다. 그거를 제외한 15일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을 보면 이제 제출하는 곳은 심평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그 요양기관에서 이제 인력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제출을 했는데 만약에 변경이 됐다. 그래서 뭐 의사가 새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뭐 핵의학학과 의사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사직을 하셨는데 보충이 안 됐다던가 아니면은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없앴다던가 이런 이제 변경이 있을 때는 꼭 15일 이내에 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사 처리 절차가 있어요. 네, 심사 처리 절차가 있어서 가장 먼저 전산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락된 거는 없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잘못 착오 기재된 거는 없는지, 이런 이제 전산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평원에 있는 직원이, 이제 심사 직원이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심사위원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전문 심사, 그래서 이제 현지 조사까지 이렇게 이제 심사 처리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관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가 종결되고 나서 그 결과를 공단하고 그 요양기관에다가 통보를 하죠. 통보한 후에 이런 것들이 사후에 이게 심사한 것들이 법령에 잘 맞게끔 심사기관의 그 기준에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 다시 또 이제 그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것도 심평원에서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을 심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를 이제 그 통보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곳은 이제 공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지체 없이 사전 점검을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사전 점검한 후에 요양기관에 이제 그 급여 비용을 송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송금을 한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했다라는 지급 통보서를 요양기관에다가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나와 있다시피 청구서나 명세서 같은 경우는 공단도 마찬가지고 심평원도 마찬가지고 5년 동안 이제 보관을 해라. 그래서 그래야지 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 진단의 기재 원칙을 보면 주 진단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진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밝혀진 진단. 그래서 이제 가장 이 환자한테 이제 중요한 이 병태를 주 진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질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컸던 이제 환자가 요구하는 아니면 의료 자원이 가장 많이 사용됐던 이런 질환이 이제 주 진단이다.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진단 같은 경우도 빼먹지 않고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병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할 때 주 상병은 첫 번째, 부상병은 이제 기타 진단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배제 상병, 배제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상병이 확진이 됐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최종 상병하고 다르게 이 환자는 이런 질병이 의심돼서 이런 처치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는 그 질병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룰아웃으로 됐던 이런 것들도 꼭 거기다가 기재를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배제 상병을 집어넣지 않으면 쓸데없는 검사를 한 거가 되잖아요. 주 상병하고 맞지 않는 이런 이제 치료라든지 검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상병 코드는 KCD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주상병, 부상병,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배제 상병 이런 순으로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인데 얘 같은 경우는 OC에서 보면 이제 코딩할 수 있을 때 이제 주상병인지 부상병인지 이제 아니면 룰아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할 수 있는 이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이제 기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상병하고 배제 상병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치료가 이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진료 개시 후에 주된 병태하고 관련된 질환이라던가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상병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합병증이 발생해서 자원 소모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주상병이 있는데 주상병에 의한 합병증인데 이 합병증이 좀 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epsis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자원 소모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기존 주 진단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상병, 그 다음에 합병증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입원한 환자인데 최종 진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월말 그러니까 월 청구를 하다 보면 그랬을 때는 주 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사에서 나온 이상 소견이라든지 환자에서 발견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된 병태로 선택을 해가지고 주 진단에 맞춰서 이제 기재를 하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서전 그러니까 외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주 진단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내과라든지 내분비, 뭐 내과에서 내분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지만 주 상병이 주 진단을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4번처럼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진단, 기타 진단, 분류 기호는 이제 KCD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면 된다. 근데 우리 KCD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KCD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코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보면 이제 3단위부터 시작을 해갖고 7단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특수 기호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따거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 비용 심사 청구를 할 때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3단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V라든지 그러면 이제 M코드를 집어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개방성인지 뭐 폐쇄성인지에 따라서 이제 5단위를 이제 그 급수를 이제 그 코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류 기호를 적정하게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코딩을 하는 거는 의사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가 코딩을 했을 때 우리가 청구하는 청구해야 되는 내용하고 이 주 진단에 해당하는 요 그 상병 분류 기호가 이제 KCD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순하게 심사 청구를 하는 거를 이제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질병에 들어가는 그 증상, 그러니까 질병의 증상이라든지 그 증상에 해당하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분류 코드 KCD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빠진 게 있으면 이제 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치료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이제 그 분류 기호를 이제 그 KCD에 찾아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심사를 해봐야,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해봐야 이제 삭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약가수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약가수가 같은 경우, 약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은 보험급여가 되고 어떤 것들은 또 비급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이제 뭐 외울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서치를 해서 적용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의 기재 원칙. 그래서 이제 뭐 KCD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급여 청구할 때는 이제 특수 기호 이런 것들은 표기하지 마라. 표기하지 않고 질병 코딩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제 그 상해 외인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문 첫 자리만 기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병 구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데 맨 위가 주상병, 그 밑에가 부상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룰아웃이었던 요 이제 그 배제 진단명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 상병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떤 처치를 청구를 하든 어떤 그 인젝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피부를 나중에 이제 그 처방을 했을 때 그게 이 환자한테는 이 진단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적정 진료가 되기 때문에 다 심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청구를 했어요. 예, 청구를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러니까 청구한 금액이 100% 그냥 이렇게 다 이제 그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보완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판 청구라든지 뭐 이런 이제 행정 처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이나 공단에서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평원에서 이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공단에다가 결과 통보를 했는데, 이게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이의 신청을 이제 90일 이내에 해야지만 심평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했거나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180일 경과했다 그러면은 요 의료기관은 아니면 이제 공단에서는 이 신청을 안 하겠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요양기관이나 공단에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심평원에서는 그 이의 신청 결과 통보를 60일 이내에 해줘라.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좀 심사를 더 길게 해야 된다. 이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그 심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렸다던가 이러면 이제 30일 안에서 더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는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왜 이게 결정이 안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할 때는 이제 그 신청인에다가 요렇게 30일이 더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했다라는 것들을 통지를 조금 해놔야지 안 기다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에서 삭감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삭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금액 산정을 착오로 했을 때, 그래서 뭐 진료 행위라든지 치료 재료대를 금액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뭐 삭감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기준 적용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별 가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착오로 이렇게 청구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처방 내용 미확인 조제라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처방 내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소개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란에 소개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요양급여 총액을 계산을 이제 잘못해서 이제 심사를 신청을 했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 차고 금액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급여라든지 백대백 같은 경우는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에는 들어가되 이제 심사 청구는 할 수 없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청구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증빙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뭐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가수가 그 실구입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를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도 뭐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은 한 환자한테 같은 처방을 중복으로 청구를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 삭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금액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청구하기 전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과정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요 하나하나를 이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비용이 착오되지 않았는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미비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구를 할 때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마감을 해야지 이제 중복 청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 그건 이제 그 제때에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이제 그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완 청구가 있고 그 추가 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 청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평원에서 이거는 이제 반송이 되겠다, 심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사유서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완할 만한 명세서를 다시 재작성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는 청구는 원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원청구에서 이제 누락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미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하는 것을 이제 보완 청구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보완 청구분은 반드시 원 청구분하고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추가 청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원 청구를 했을 때 누락된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환자한테 뭐 5가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뭐 2가지, 3가지 검사를 했는데 청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예 누락이 됐다. 그러면은 그 누락된 진료 내용만을 추가로 해서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명세서 상에서 이제 뭐 몇 가지를 이제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를 못했다. 그래서 따로 빼놨다가 이제 나중에 청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추가 청구도 마찬가지로 원 청구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때 원 청구 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 산정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원 청구를 잘 하면 굳이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제 뭐 제출해야 되는 것들 한두 개 빠진다던가 이러면 이제 보완 청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청구를 했을 때 빠진 것들도 잘 찾아내 가지고 이제 이거 못했네 뭐 말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병원 차원에서 당초에 누락된 이런 것들도 잘 찾아서 이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진료비 심사 청구 에 대해서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진료비 청구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고 법령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심사 청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속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해서 바로 이제 뭐 실행할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론적인 것들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겠죠. 자, 우리 학생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